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한 여성입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이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 보니 가족 간 화합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 관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결혼 후에 가족과의 화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성실한 아버지와 가정적인 어머니, 그리고 저와 2살 차이의 여동생까지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주부로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동생은 늘 제 곁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놀 때는 항상 옆에 있고 밖으로 나갈 때도 제 손을 잡고 따라다니곤 했어요. 이게 때로는 조금 번거로웠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한 행동이 제게 불편하고 나 자신을 덜 해줄 줄 알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는 가족끼리의 대화와 화합을 통해 해결되었어요. 이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족과의 연결이 더욱 강해졌어요. 가족은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죠.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후로 더욱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다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던지 제 말도 잘 듣고 작고 어린 동생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생과 영원히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런 시절은 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동생이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라면서 경쟁심을 느꼈던 것도 있을 거예요. 동생은 점점 제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기 시작했고 한번 가져간 것은 울고불고 떼를 써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타이르고 혼도 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 생일 선물인 옷을 가져가서 입고 내놓지 않거나 사탕을 똑같이 나눠주면서도 꾸짖은 하나를 더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자매들이 서로 똑같이 가져야 하고 질투와 시기가 많다지만 동생은 좀 심한 것 같았어요. 같은 물건을 받아도 제 손에서 빼앗으려는 바람에 부모님도 황당해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동생은 그냥 펀니께 더 좋아 보인다는 게 이유였어요. 매번 뺏기고 떼쓰는 동생에게 양보하고 나니 지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는 동생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어요. 언니에게 다 좋아 보이겠다 싶었고 동경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뿐인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9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느꼈었어요. 나의 소중한 동생에게 최대한 양보해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둘만의 놀이 시간이었는데 동생이 버릇없이 제 손에 있는 물건까지 자기 것으로 주장할 때도 별말 없이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어요. 제가 계속 양보하고 배려해 줄수록 동생도 욕심을 조금씩 줄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 되기 전 입학용품을 사러 온 가족과 함께 가방과 학용품을 사러 나갔을 때 어머님께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시는 중 동생이 제 물건을 고르는 것에 화를 내더니 대뜸 떼를 썼어요. 나도 내 거 사줘 내 거, 언니는 왜 그렇게 많이 사나며 학교용품 선택에 신경을 쓰던 제게 고집을 부렸죠. 더욱이 언니는 이미 학교에 다니니까 이제 내 차례야. 촌철한 거 말고 내 것도 살 거다 라며 제 물건을 내놓기까지 했고 결국 학교 입학식 당일 교실로 들어온 동생은 놀랍게도 다음 해에 제게 선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생일이 조용한 3월생이지만 꽤 빠르게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결국 동생을 일찍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 동생은 항상 제 따라하려 하며 어린 마음에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계속된 견제와 시기로 인해 지친 저는 고생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점점 질투심이 커지며 학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쟤를 보셨던 부모님은 동생도 미리 학원에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동생은 그렇게 저보다 일찍 공부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마치 저와 경쟁을 하는 것처럼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가끔은 너무 공부에 집착하는 동생의 모습에 불쌍해하며 제가 먼저 나가 놀자고도 했어요. 수연아, 너 아직 중학교 입학 전인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야. 언니가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쉬어도 돼. 공부해야 돼. 가거면 혼자 가야 해. 그리고 너 시험 기간도 아니잖아. 그리고 현재 공부하는 내용은 중학교 수준이 아니야. 그걸 벌써 다 푼 것까지. 옆에서 다른 사람 공부 방해하지 말고 독서실은 혼자 가라고. 배수연, 언니가 좀 놀자고 하는 거 왜 화나야 돼?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언니가 좀 놀자고 하는데 왜 방해해? 언젠가부터 동생이 제 말에 짜증스럽게 답글을 남기는데 동생을 마냥 귀엽게만 생각했던 제가 점점 동생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공부에 집착하는 수연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수연이 말처럼 공부하는 애를 제가 방해할 순 없고 그냥 그런 수연이를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동안 공부했던 노력을 보상받듯이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왔어요. 부모님도 당연히 좋아하셨지요. 같은 학교 다니면서 둘 다 공부도 잘 하다 보니 저희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자매로 선생님들의 관심을 한 것 받게 됐습니다. 모범생 자매라는 타이틀이 좋았던 건지 저희는 학교 신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교내 활동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옆에 있었던 수연이는 그런 게 기분이 나빴는데 지 자기가 들러리냐며 표현하고 써요. 그땐 그냥 나랑 같이 다니는 게 귀찮은가 보다 생각했죠. 아마 생각해보면 동생은 저와 자매가 아니라 독단적으로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외고로 진학을 했어요. 당시 성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저도 정확한 꿈이 없어서 우선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외고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동생은 무슨 꿈이 있는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생 역시 저를 따라 제가 다니던 5회고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와 세트로 묶여 다니는 것을 싫어했던 동생인 이 고등학교는 자연히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죠. 마치 저를 따라 오기라도 한 것처럼 같은 학교에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며 괜히 화를 내는데 그런 반응이야말로 나를 따라왔구나 싶었어요. 그랬는데도 동생이 한의사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며 서로 간의 관계가 다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난 동생이 나를 따라 할 것인지 걱정했지만 동생이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내가 결정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교 시기에는 서로 더 멀어졌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향한 공통된 열망이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어차피 공부하느라 정신도 없고 학년이 달라 자주 볼 일도 없으니 나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는 무사히 해내니까 대해 지원할 수 있었고 1년 뒤에도 내 동생이 제 후배가 되어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때쯤 우리 자매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자매 둘 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을 가고 같은 전공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웃들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큰 계획이 있었나 궁금해했다는데 우리 자매가 무슨 큰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좋아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고 평판도 좋은 직업이니까요. 게다가 자매 둘 다 같은 일을 하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같이 병원을 차리면 좋겠다고 했으니 벌써부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셨죠. 그때까지 나한테 TT 수인 동생이 과연 나와 같이 일을 할까 기대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을 하니까 우리는 대학 내에서도 정말 유명했어요. 교수님들이나 동기들 중에 우리 자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죠. 솔직히 그런 관심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뻔한 반응이었지만 동생은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도 학교 생활에 대해 말하며 엄포를 놓았거든요.
어쩌다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요. 그런 행동 때문에 내 평판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요. 졸업 후에 4년 동안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후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제의로 선배가 있던 병원의 보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규모를 늘리는 동안 인테리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을 때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인테리어 내부 몫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조금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는 남자다운 얼굴로 조용히 일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반할 정도로 마음이 떨렸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엔 좋아했지만 그 사람을 매일 만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일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며 그를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이제 끝나셨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 남자는 얼굴을 떼어보고 웃으며 제 손을 내밀었어요. 늘 그런 듯이 급하게 뭐든 해야 하는데. 혹시 이 끝나면 카페 한 잔 어때요? 음료를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음료 말고 식사를 함께 드시죠. 저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차 한 잔 하자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남성분은 전혀 근거 없이 내게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반해버린 남성이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니 이유를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남성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고깃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소개팅이나 약속 등 여러 차례 해봤지만 처음 봤던 남성분과 고깃집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동수로 그의 성격 또한 생가스 같이 시원하고 남자다웠어요. 처음 보는 상대에게 서서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의 태도는 좋다 싫다를 확실히 표현해야 했어요. 만나면 선뜻 따라가도 괜찮다고 하겠죠. 그래서 수진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호감이 있다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헤매지 마세요. 저도 수진 씨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웬만한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음료를 마신 후 이에 여전히 만족스럽다면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는 정말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함께 다 괸니다. 너무 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동수 씨는 항상 자신에게 당당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죠. 미안해요. 수진 씨 빨리 올라가려고 급하게 왔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못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일하러 왔는데요. 그러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워요. 사실 몸에 땀이 많이 말랐거든요. 오늘 하루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도 깨끗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바빠서 이런 식이 됐네요. 목수 일은 정말 바쁘나 봐요. 목수라서 바쁜가요? 누구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들 바빠지게 되잖아요. 이 직업도 열심히 하면 알아봐 주시고 찾는 곳도 많아서 그래요. 때로는 몸과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바쁘게 살려고 늘 열심히 노력해요. 동수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진 씨도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면 뿌듯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게 될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띄고 그걸 보며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을 보면 저도 제 직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자존감만큼 동수 씨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 있어 보이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수 씨가 멋있었어요. 어느 여자라도 그런 남자를 보고 저는 그렇게 무리해 주시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가능한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모님과 동생에 대한 걱정은 물론 있었지만 동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커져가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수 씨와의 결혼이 예정된 다가오는 날은 매일 그리워져 매일 기대되는 증상 같았어요. 무언가 크게 바뀔 것 같은 기분은 전혀 슬픔도 아닌 행복에 가까웠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날만을 기다리게 되어서 함께 행복한 기쁨에 취해 있을 자신 있어요. 동수 씨와 저와의 사랑은 저에게 그 어떤 행운보다도 귀하게 소중한 것으로 기억될 거예요. 이제 저는 결혼해서 떠나요. 왜 별로 관심을 끌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동급생인 동수 씨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축하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서로 바빠서 주말에 부부처럼 살았지만 아쉬움이 많아서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해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할 뿐 이외의 문제가 없었어요. 동수 씨는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 갑자기 동생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해 들은 것보다 세부 사항을 몰랐지만 동생도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어요. 동생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결혼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만 알았죠. 하지만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콩 구워 먹듯 번갯불에 결혼식을 빨리 올렸어요.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것 같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자마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고려하여야 할 텐데 동생이 결혼까지 해야 했을까 말이에요. 동생도 결혼하면서 함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철없고 어리석기만 하다가 무슨 오해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둘 다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에 같은 인생을 함께하며 오래 살아보고 싶어요. 동생과 화해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주 오랜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는 오랜만이라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언니가 왜 전화를 줬는지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옛날 일들로 서로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생과 남편이랑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잡았는데 동생이 종종 바쁠지도 몰라서 시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날짜에 나가서 동생과 만나게 됐어요. 약속 장소에 모이게 되어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성격 좋은 남편 덕분에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고 얼굴이 더 좋아진 남동생은 정말 잘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서로 오해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 먼저 다가나기로 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만 얼굴을 부르게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나요? 돈을 많이 써서 선물을 해주고 마음에 드는 아내에게 하는 것이죠. 형님도 자주 그렇게 하시죠? 아, 그쪽은 그 반대로 굴러요.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겉보기로 좋은 아내를 만나면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워서 목에 힘이 드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처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랑을 어려워합니다. 매일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화도 즐거웠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없던 분은 생각했던 사람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용하고 공손해 보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요? 남편이 분위기를 살리려는 말을 하자 남편을 무시하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어우러져 좋은 분위기로 만들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리였는데 역시 동생은 조용하고 예상하지 못한 집약이 분위기를 깨고 있었어요.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다친 분이 병원에 오셨는데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장사 다니면 아까워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에게 시집 주지 않을 테지만 장인님은 성격이 좋으셔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님도 조심해서 일하세요. 몸으로 먹고 사시는데 최대한 오래 쓰셔야죠. 그래야지 그래도 나야 무슨 일 있어도 실력 있는 동서의 처제까지 있으니 안심이 된다. 이즈모 나 문제 생기면 잘 해주어야 하는데 남편이 잘 받아치며 참고 있는 모습에 제가 그 노력을 망칠 수 없다 싶어 그 자리를 겨우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바로 화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 제복 그따위 예인 어디서 배운 거야 상견례 때는 대단 아쉬워 머니.
사이가 좋아 보이니 그러더니 그땐 어떻게 그런 점점 빼고 있었대. 저 본 모습인 거야. 과내지만 제부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뭐 당신 무시받았는데 기분 안 나빠.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것도 맞고 내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맞는데 뭐 그리고 아랫사람이 마이스일 수도 할 수도 있지. 허내면 당시 말 안 주어. 우리 오랜만에 멋지게 차려 입었는데 데이트나 더 하러 갈까. 남자답게 그런 상황을 참아내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제부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며 앞으로는 그 집 식구 둘이 강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그래도 나야 무슨 일 있어도 실력 있는 동서의 처제까지 있으니 안심이 된다. 이즈모 나 문제 생기면 잘 해주어야 하는데 남편이 잘 받아치며 참고 있는 모습에 제가 그 노력을 망칠 수 없다 싶어 그 자리를 겨우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바로 화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 제복 그따위 예인 어디서 배운 거야. 상견례 때는 대단 아쉬워 머니. 그런데 제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교활한 사람인지 저번 자리가 좋았다면서 부부 동반 자리를 또 만들었어요. 심지어 제부가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남자들끼리 약속이 잡혀서 나는 강하게 거절할 수 없이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접해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처럼 맛있는 와인을 대접해주며 우리를 모셔갔어요. 없었던 와인은 맛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저리 잘 보이셨나요? 그 덕분에 이런 것도 다 보면서 가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나는 맥주만 마시지만 이렇게 비싼 걸 먹으니 맛이 훨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 뭐.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나저나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이란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벗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렇지 뭐 나도 그 덕분에 오늘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먹은 팀의 탓에 쏟아부을 때 무슨 느낌이세요? 향기를 느껴보세요.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어떻게 편한 거라도 윗사람 앞에서 말이 줄어서는 안 돼요. 술은 약하면 적당히 마셔야지. 그렇지 뭐 이럴 때가 아니라면 언제 편하게 말을 하겠어요. 그나저나 형님은 무섭다고요. 형님처럼 만만한 구석이 없는 게 좋겠어요. 형님, 내가 좋아하는 대로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학습만 한다고 괴롭히던 거 아이들 생각도 나고 저 친구들도 정말 형님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중고생이 되어서 보니까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어요. 결국에는 나는 의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딱히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들도 형님과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도 형님은 로또를 뽑은 셈인데 어떻게 나는 노가다를 한 한의사와 만나게 된 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학창시절에 소설 속에서 놀던 것처럼 한의사를 만나야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말이죠. 그들이 쌓인 것들을 만나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속으로 시원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남편은 뭔가 취해 별소리를 다 알고 있는 제부 말을 받아주면서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도 동생은 그런 제부가 조금 창피한 것 같은 눈치를 살피며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 와인을 마셨죠. 그 분위기는 참으로 흥미로웠어요. 그날 남편과 제부는 너무 취해서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식에서 남편에게 더 이상 제부와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죠. 동생의 취향을 정확히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예에 바르고 의사란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이가 망가진 건 아니었다면 수연이가 연애할 때 내가 더 많이 조언해줬다면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을 텐데 그랬어요. 어쩌면 나는 언니로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미안했습니다. 어버이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친정에서 식사를 했고 부모님 앞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우연히 댁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 댁을 맛보고 싶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을 써서 댁에 2마리를 사주셨고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껍질 바른 다리를 주고
나에게는 껍질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은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어서 내 마음속으로 울면서 당신에게를 혼자서 다 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단해지고 호강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에 다니기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이 길로 진로를 선택했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남편이 처음으로 하는 말은 아마 우리 가족 모두가 느끼는 공감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위로해줄 수도 없었고 안타까웠던 분위기가 흘렀어요. 내 잘못 때문에 하면서 별이 위로해주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의 죄송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이 참, 형님께 와인을 사드리러 갈 거 아니라 개를 살 거라고 한다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였어요. 병님은 다음에는 개라도 잘 먹으니까 양해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 먹는 곳이 있어요. 동서마다 특별히 먹어보게 줘야겠어요. 같은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제 모습만 보면 분명히 남편을 놀리는 듯한 말이었어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며칠 뒤 동생이 전화를 해왔어요. 개업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든 이 해를 보내야겠어요. 카페에 들어왔더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어떤 일 있어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수연이가 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셔서 카페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면 섭섭해요. 식사나 대접할게요. 했더니 아니야, 나도 집에서 밥 먹으러 가야지. 라고 했어요. 기다려보세요. 했더니 형님. 아저씨 다름이 아니라 처용 씨가 오셔서 같이 식사나 했으면 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더군요. 내건 그냥 갈게. 밖에서 오랜만에 식사 시켜주는 건 무슨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결국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제부가 엄청 비싼 한우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해서 어떻게 피해야 할지 고민했죠. 밥맛이 떨어져도 얼마나 아는 척해야 할지 걱정되던 찰나 식사가 시작됐어요. 현판이 여기 있으세요. 어느 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날 때면 제대로 된 식사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죠. 오늘은 내가 쏘니까 여기서 허리를 풀고 드세요. 가격은 비싸지만 이 정도는 내가 내야죠. 주어진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면 형제님이 이런 곳을 언제 가겠어요? 제가 그런 거 좀 싫은데 고기 먹으러 왔으면 그냥 고기만 먹어. 당신은 왜 계속 가만히 있어서 내 밥 사는 거야? 그러지 마. 동석하고 신경 쓰지 마라. 어째서 항상 나를 나무라시느냐. 형제님이 아니면 제가 무섭나 봐서 말이라도 꺼내는 건데. 처음부터 타인의 마음을 뒤채는 말만 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가 있어. 내 별이전 님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가 처음이라 교회에서 들었어. 형님, 낮은 사람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다고.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알아서 먹어야 해. 주 5병님처럼 건강식으로만 하면 안 돼. 이런 건 다 배워야 하니까. 왜 학교 때 못 배운 건 이걸로라도 해야 해. 아무래도 이 사람 오늘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아. 그래도 적당히 해서 고기나 먹자고. 고기를 그렇게 서둘러 드시고 싶으신가 봐. 나는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특히 그때 대게 껍질 얘기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많이 짠했어요. 그러나 형님 없이 자란 나는 하루도 못 보내봤어요. 어때요?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죠. 이것도 좀 드세요. 재붕이 미친 것 같아서 소고기를 들고 깔깔 웃으며 남편을 약올리기 하더니 결국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순간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이가 귀향을 자랐어서 안 맞냐? 이 정도면 모르나? 의심이 터지면 합의금 견적 좀 뽑아줄까? 그렇다면 어디
오늘 합의금 좀 받아볼까? 본래 나도 남편이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줄도 몰랐죠. 나는 처음 보는 남편의 화나는 모습에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안 그래도 덩치도 큰 사람이 열받아 화를 내며 몸을 비비니 그 위압감 때문인지 몇 배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로 다가가는데 상황을 눈치챈 제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으려 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부모 건드리면 안 될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 건드려서 쟤를 밑바닥까지 낮추고 싶지 않. 이렇게 속을 담배고 사람 토등어를 언행한 결과 이러고 있어도 큰 어른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게 찌질해 보인다 하니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자 제부는 방 안에 초일상 맞게 도망치는 겁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안경쟁이라고 할 때. 시바타 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정말 사죄스러워서 미안합니다. 화를 풀어주세요. 하지만 결국 그 좁은 방에서 도망친 여자가 남편을 한 손에 잡고 있던 제부는 갑자기 울면서 난리를 쳤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번 신고할 거야? 이래서 폭행을 받다니. 미치겠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제해서 한숨만 쉬고 있었고 순간 제부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려는데 그때 여동생이 제부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 찍었습니다. 당신 어디 신고하려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를 걸거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많이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언니, 형부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그만둬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저를 몰아세우길래 몰라버렸어요. 저희가 대신 사과할게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을 협박하고 있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할 것도 없어. 염치가 있으면 지금까지 한 일을 사과하고 이참에 정신교육 좀 받아. 넌 그저 학교 공부만 했으니까 인성을 못 키워. 이에 대해 시바타 씨는 모든 말을 듣고 옷과 신발을 벗고 방을 뛰쳐나갔다. 동생은 제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남편은 어이없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와 남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말이에요. 언니 비한 그날 일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미안해했어요. 사실은 언니가 늘 잘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언니처럼 쉽지 않았고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죠. 그런데 언니는 항상 나를 돌아봐 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언니를 따라가고자 했어요. 결혼도 결국은 언니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보려 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성급하게 결혼을 했죠. 동생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나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 이유에 대해 생각했어요. 동생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더 폭넓게 수용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후 동생과 큰 문제 없이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합의 이혼을 하는 날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날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나는 눈을 떠주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우리 자매가 다시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롭고 소중한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 후 복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소중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족 간 소중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즐거운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